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상월짜기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던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는 넉넉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그 이유는 슬해 자식이 없어 집안이 적막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곳간에는 햅쌀이 가득 쌓여 있고 마구간에는 살진 소들이 매여 있었지만 정작 그 넓은 집 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나 웃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되어 찬 바람만 휑하니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소리가 마치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 소리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에 가까워질 무렵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인가 싶었으나 이내 누군가가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임이 분명해졌고 집을 지키던 개들이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방 아랫목에서 졸고 있던 집사 마름이 투덜거리며 일어나 호롱불을 들고 대문으로 나갔는데 그의 표정은 귀찮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문 빗장을 삐걱거리며 열자 그곳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남루한 행색을 한 여인이 만삭의 배를 감싸쥐고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며칠을 굶은 듯 헬쑥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터져 있었으며 얇은 삼벗 하나로 이 모진 추위를 견디고 있는 것이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여인은 마름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을 듯 몸을 숙이며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 바람을 피할 곳을 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미의 강인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고약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마름은 여인의 불룩한 배와 행색을 훑어보더니 재수없는 자빈이 들어왔다며 소금을 뿌리려 했습니다. 마름은 퇴해하고 침을 뱉으며 우리 주인 어른은 부정을 타는 것을 제일 싫어하니 당장 썩 물러가지 않으면 몽둥이 찜질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인은 제발 헛간이라도 좋으니 몸만 녹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사정했으나 마름은 대문을 쾅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마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매달리는 바람에 여인의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어깨가 드러났는데 그곳에는 기이하게도 오래된 화살 자국 같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름은 그 흉터를 보자마자 도적의 무리나 죄인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더욱 거칠게 여인을 밀쳐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최 부자가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 엄격하지만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만삭의 몸으로 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여인을 보고는 마름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느냐며 호통을 친 최 부자는 비록 낯선이라도 생명을 품은 몸을 이 추운 밤에 내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름에게 당장 헛간을 치우고 군부를 떼지는 못하더라도 두툼한 짚을 깔아주어 여인이 쉴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름은 입이 대발이나 튀어나왔지만 주인 어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투덜거리며 여인을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헛간은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가득했고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사람이 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벽 틈새로는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여인은 그곳이라도 감지덕지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름은 집단 몇 개를 대충 던져주고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떠나야 한다고 쏘아붙인 뒤 휑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짚을 모아 자리를 만들고 차가운 헛간 구석에 몸을 웅크렸는데 곧이어 극심한 산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참으려 했으나 배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부엌길을 맡아보던 나이 지긋한 3월 할미가 몰래 헛간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물 한 그릇과 낡지만 깨끗한 이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3월 할미는 최부자의 짓이도 있었지만 같은 여자로서 만삭의 몸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안쓰러워 그냥 잠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3월 할미는 여인의 어깨에 난 화살 자국을 보고 흠칫 놀랐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서둘러 산파 노릇을 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인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고 밖에서는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쳐 헛간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봐 자신의 배를 문지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3월 할미는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며 이 고비를 넘기면 예쁜 아가를 만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이 찾아왔을 때 헛간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랫배에 힘을 주었고 3월 할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날 듯 또 천둥소리 같은 바람이 몰아쳤고 최부자조차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방을 서성거렸습니다. 헛간 지붕이 날아갈 듯 흔들리는 순간 마침내 응계하는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헛간을 가득 채우며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밖에서 몰아치던 거센 바람소리가 뚝 그치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3월 할미는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받아 품에 안았는데 갓 태어난 아이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이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냉골이었던 헛간 안에 봄날의 햇살 같은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벽 틈으로 들어오던 찬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아랫목에 불을 지핀 것처럼 바닥의 집들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여인은 탈진하여 쓰러져 있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힘겹게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3월 할미는 아이를 깨끗한 천으로 감싸 여인의 품에 안겨주며 이렇게 예쁜 딸아이는 처음 본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깨에 화살 자국이 욱신거리는 것도 잊은 채 아이의 작은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흉터는 마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대신 막아낸 영광의 상처처럼 보였고 여인의 눈물은 그 상처를 씻어내리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부자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여 일찌감치 헛간으로 향했는데 헛간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따스한 기운에 깜짝 놀랐습니다. 밖은 서리가 내려 하얗게 얼어붙은 초겨울 날씨였음에도 헛간 안은 별 세상처럼 포근했기 때문입니다. 3월 할미는 싱글벙글 웃으며 주인 어른께 인사를 올리고 어젯밤에 태어난 아이가 복덩이인 것 같다며 밤새 일어난 신기한 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최부자는 집더미 위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이와 여인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최부자는 여인에게 다가가 몸은 좀 괜찮으냐고 물었고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의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최부자는 손을 저어 만류하며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는지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고 지었다며 아이의 이름을 달이라고 부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달이 어둠 속에서도 세상을 비추는 달처럼 밝게 자라라는 뜻을 담은 그 이름은 듣는 이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광경을 뱀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마름이었습니다. 그는 헛간에서 훈훈한 기운이 나오는 것도, 주인 어른이 미천한 여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모두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여인의 어깨에 있던 그 흉측한 화살 자국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저 여자가 분명 우리 집에 해를 끼칠 요물이거나 재수없는 귀신이 붙은 것이 틀림없다고 혼자 중걸거렸습니다. 마름은 주먹을 꽉 쥐며 언젠가는 저 모녀를 쫓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화살 자국을 안고 들어온 여인 연화와 그녀의 딸 다리는 최 부자댁 헛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태어난 날 이후로 최 부자댁에는 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밤이면 헛간 쪽에서 풀벌레 소리 같기도 하고 피리 소리 같기도 한 고운 소리가 들려와 사람들의 잠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댁에 복이 굴러 들어왔다고 수근거렸지만 헛간 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최 부자와 3월 할미, 그리고 흑심을 품은 마름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느덧 강물이 3번 얼었다 녹고 뒷산의 진달래가 3번 피고 지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헛간에서 태어난 핏덩이 같던 아이 다리는 어느새 아장아장 걷고 온가리를 넘어 제법 말귀를 알아듣는 3살박이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유난히 눈동자가 깊고 맑아 마치 밤하늘의 별을 그대로 담아놓은 듯 반짝였고, 그 아이가 방긋 웃으면 찡그렸던 사람도 덩달아 웃게 만드는 신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비록 누추한 헛간에서 지내지만 아이를 누구보다 귀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쏟았으며 헛간 바닥을 쓸고 닦아 안방 못지않게 정갈하게 가꾸어 놓았습니다. 연화는 밤만 축내는 식객이 되기 싫어 몸이 회복되자마자 집안의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바틸이나 바느질을 묵묵히 해내며 최 부자의 은혜에 보답하려 애썼는데, 그녀의 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그녀가 손을 대는 옷감은 새것처럼 변했고 그녀가 가꾸는 채소밭은 유난히 푸르게 자랐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연화의 성실함을 기특하게 여겨 가끔 고기 반찬이나 아이의 간식거리를 챙겨주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연화는 송구스러워하며 더욱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있는 화살 자국이 혹여나 남들 눈에 띌까봐 한여름에도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집사 마름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가시처럼 박혀 몹시 거슬리기만 했습니다. 그는 본래 주인의 재물을 제 것처럼 주무르며 아랫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는 재미로 사는 자였는데, 주인 어른이 굴러들어온 모녀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못마땅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름은 곡간의 쌀이 줄어드는 것이 마치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며 틈만 나면 헛간 쪽을 흘겨보고 침을 뱉어댔습니다. 그는 연화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다리가 마당에 나와 놀기라도 하면 재수 없는 것이 얼쩡거린다며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척 흙먼지를 날려보내곤 했습니다. 마름의 심술은 집안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 주막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실로 고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나 우리 집 헛간에 사는 그 여편네 어깨에 흉측한 화살 자국이 있다는 거. 그게 보통 상처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그 여자는 도적대의 첩이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쫓는 대역죄인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한 여자가 화살을 맞을 일이 뭐가 있겠어. 마름의 말은 술기운을 타고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혔고,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터에 대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구미호라서 사냥꾼의 화살을 맞고 도망친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가문의 자손이라
애군을 몰고 다니는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은 빨래터나 우물가에서 연화를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연화는 그저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이고 다리에 손만 꼭 잡은 채 종종 걸음으로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지만 혹여나 어린 다리에게까지 미움의 화살이 날아들까봐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마다 최 부자댁 헛간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잠이 들 무렵이면 어디선가 고운 피리 소리 같기도 하고 맑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한 신비로운 멜로디가 들려왔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고단하고 화가 났던 사람도 스르르 마음이 풀리고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 밤새 뒤척이던 최 부자도 이 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꿀맛 같은 잠을 잤고 마을 사람들조차 최 부자댁 근처만 지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조화인지 조상님의 보살핌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의 진원지가 헛간이라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헛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곡식 창고에서 벌어졌습니다. 장마철이 되어 비가 며칠씩 쏟아져 다른 집 창고의 곡식들은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피어 골치를 앓았지만 유독 헛간 옆 창고의 곡식들은 갓 수확한 것처럼 뽀송뽀송하고 황금빛 윤기가 흘렀습니다. 심지어 쥐나 벌레들도 그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 곡식이 축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3월 할미는 쌀을 퍼 담을 때마다 이게 다 헛간에 복덩이 모녀가 들어와서 그런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기뻐했지만 마름은 이 현상을 보고 오히려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름은 이것이 분명 요사스러운 조화라고 단정짓고 헛간을 감시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달이 휘영청 밝은 밤, 마름은 헛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보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린 다리가 잠든 연화의 곁에 앉아 허공을 향해 작은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손짓을 따라 반딧불이 같은 작은 빛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 방긋방긋 웃고 있었고 헛간 안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봄날 아지랑이 같은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포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마름은 다음날 아침 눈이 충혈된 채로 최 부자의 사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엎드리며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헛간 모녀가 밤마다 요술을 부려 집안의 전기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곡식이 썩지 않는 것도 가축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다 짐승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그런 것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으리의 기운마저 쇠하게 하여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라고 거짓 고변을 쏟아냈습니다. 마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모녀를 쫓아내려는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처음에는 마름의 말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자네가 헛것을 본 게지. 그 어린아이가 무슨 요술을 부린단 말인가. 그리고 집안이 잘 되면 좋은 일이지 어찌 망한다고 악담을 하는가. 최 부자는 곰방대를 털며 마름을 나무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도 있고 3년 전 아이가 태어날 때 바람이 뚝 그쳤던 기이한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마름을 내보낸 후 뒷짐을 지고 헛간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헛간 앞마당에는 다리가 흙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집에서 키우는 사나운 사냥개들이 다리 곁에 얌전히 엎드려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만 보면 이빨을 드러내던 녀석들이 다리의 작은 손길에는 순한 양처럼 구는 모습이 최 부자의 눈에도 신기하게 비쳤습니다. 다리는 최 부자를 발견하고는
해맑게 웃으며 달려와 고사리 같은 손에 쥐고 있던 예쁜 조약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어젯밤에 별님이 주고 가셨어요. 다리의 천진난만함에 최 부자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는 허허 웃으며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름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교묘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점쟁이를 매수하여 최 부자댁에 애군이 끼었다는 정구회를 내놓게 하거나 멀쩡하던 소에게 몰래 상한 여물을 먹여 병들게 한 뒤 모녀의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마름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여자 어깨에 화살 자국이 붉어지는 날에는 마을 전체에 불이 날 것이다 라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반복되는 마름의 말과 집요한 선동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할미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연화에게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세댁, 요즘 마름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 밖을 다닐 때는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고 다리가 너무 눈에 띄지 않게 하게. 저 인간이 무슨 짓을 꾸밀지 몰라. 3월 할미는 부엌에서 남은 누룽지를 챙겨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마다 헛간 밖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누군가의 감시하는 듯한 시선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과 다리에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 연화가 지나가자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야, 저 여자. 헛간에 살면서 여우 홀리는 소리를 낸다는. 연화는 모멸감을 참으며 물동이를 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등 뒤로 날아오는 따가운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헛간 문을 걸어 잠그고 다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다리는 영문을 모른 채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 울지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 의젓한 모습의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다가오면서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시냇물은 말라가는데 마름은 때를 만났다는 듯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노한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 비를 맞고 있는 게야 그 화살 맞은 여자가 있는 한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될 것이오. 마름의 선동에 지치고 예민해진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사납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헛간의 밤은 이제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게도 마을을 굽어 살피지 않으시는지 여름이 깊어갈수록 태양은 불덩이처럼 이글거리고 땅은 타들어가는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던 가을은 바닥을 드러내어 허연 자갈들이 앙상한 뼈처럼 굴러다녔고 논밭의 곡식들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농부들의 한숨소리만이 메마른 들판을 채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인 모를 역병까지 돌기 시작하여 마을의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의 몸에 열꽃이 피어나는 흉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아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삶이 팍팍해지자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사납게 변해갔고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찾으려는 날 선 분노가 누군가를 향해 겨누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마름은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마을 정자나무 아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에 저주받은 화살 자국을 가진 여자가 들어온 뒤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헛간에 숨어 살면서 마을의 수맥을 끊고 아이의 혼을 빼앗아 가축들을 죽이는
요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최 부자 어른이 마음이 약해 내치지 못하고 계시니 우리가 나서서 그 요물을 몰아내야 마을이 살 수 있습니다. 굶주림과 병에 지친 사람들은 마름의 선동에 쉽게 동요되었고 이성이 마비된 군중 심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해질녘 횃불과 몽둥이, 쇠스랑을 든 마을 사람들이 최 부자댁 대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위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당장이라도 헛간을 부수고 연화 모녀를 끌어낼 기세였습니다.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최 부자는 황급히 사랑방에서 뛰쳐나왔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군중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보게들, 이게 무슨 짓인가? 죄 없는 아녀자와 어린아이를 핍박하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하고 호통을 쳤으나 마름이 앞장서서 천벌은 우리가 아니라 저주받은 여자를 숨겨준 대감마님 대기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들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름은 기세등등하게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헛간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저 헛간에 마을의 재앙이 숨어 있다. 당장 끌어내어 마을 밖으로 내치자. 사람들이 와하며 헛간으로 돌진하려던 찰나 부엌에서 식칼을 든 삼월 할미가 뛰쳐나와 헛간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말수가 적던 삼월 할미였지만 지금은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눈을 부라리며 서슬퍼런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누구든지 이 문턱을 넘으려는 놈은 내 시체부터 넘고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악을 썼습니다. 3월 할미의 기세에 눌려 멈칫한 사람들 앞에서 할미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아, 너희가 입고 있는 옷, 너희 밭에서 자라던 채소들, 누가 밤새워 바느질하고 누가 거름 주어 키운 것인지 잊었느냐. 연화세댁이 3년 동안 너희 구준일 다 도맡아 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약촉해다 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느냐. 비가 안 오는 것이 어찌 사람 탓이며 병이 도는 것이 어찌 저 어린 것들 탓이란 말이냐. 마름 저놈이 곡간 쌀 빼돌려 노름판에서 날린 건 모르고 엄한 사람 잡으려 하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3월 할미의 일갈에 몇몇 사람은 고개를 숙였으나 마름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마름은 자신의 비위가 들통날까 두려워 더욱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구나. 귀신에 홀려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저 여자가 진짜 사람이 맞다면 어찌 어깨에 흉측한 화살 자국을 달고 다니겠느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요. 짐승의 피를 받았다는 표시다. 마름의 말에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래, 그 흉터를 확인해보자 며 소리쳤습니다. 헛간 안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다리와 연화는 공포에 떨고 있었고 밖에서는 헛간 문을 부수려는 쿵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달은 연화는 결심한 듯 눈물을 닦고 다리에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헛간 문이 열리고 연화가 다리에 손을 잡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자 연화의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다리 앞에서는 강해지려는 듯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사람들을 응시했습니다. 마름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드디어 요물이 굴 밖으로 나왔구나. 자,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 정체를 밝혀라. 그 어깨의 흉터가 죄인의 낙인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의 어깨로 쏠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다리를 3월 할미의 품으로 밀어보낸 뒤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에 옷고름을 풀고 한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흉터는 마름이 말한 것처럼 흉측하거나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붉은 꽃잎이 내려앉은 듯 혹은 날개를 다친 새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기이하고도 슬픈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흉터 주변으로는 묘하게 신비로운 빛이 감도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보다는 경외심과 연민을 불러 일으키게 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처는 죄의 흔적이 아닙니다. 4년 전 저는 산속 깊은 곳에서 약초를 캐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는 흰 사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슴은 보통 짐승이 아니라 온몸에서 하얀 광채를 뿜어내는 영물처럼 보였습니다. 사냥꾼의 화살이 그 사슴의 심장을 뚫으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던져 사슴을 감싸 안았고 그 화살이 제 어깨에 박힌 것입니다. 연화의 눈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스쳐 지나가는 듯 물기가 어렸습니다. 화살을 맞고 쓰러진 저에게 사슴은 다가와 상처를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꿈결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의 딸아, 네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으리라. 네 뱃속에 잉태된 생명은 달의 전기를 받아 세상을 비출 것이며 너의 그 상처는 생명을 살린 명예로운 훈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사슴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는 아물어 있었으며 그날 이후로 제 뱃속의 아이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연화의 고백은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홀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마름은 이 분위기를 깨뜨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흥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슴이 말을 했다고 그게 바로 네가 요괴라는 증거다. 짐승과 소통하고 짐승을 위해 인간을 배신하다니. 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끈아풀이 분명하다. 마름은 교묘하게 논리를 비틀어 연화의 선행을 인간에 대한 배신으로 몰아갔습니다. 생각해보시오. 저 여자가 사냥꾼의 화살을 막았다는 건 우리 인간이 잡아야 할 사냥감을 놓치게 하고 산신의 노여움을 샀다는 뜻이 아니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에 가뭄이 든 것이오. 마름의 억지 주장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묘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맞아. 산신령이 노해서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야. 짐승 편을 드는 년을 마을에 둘 수는 없어. 사람들이 다시 동요하며 웅성거리는 사이 마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건장한 장정 몇 명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연화와 달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3월 할미가 몸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힘센 장정들에게 떠밀려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다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고 연화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습니다. 최 부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성난 파도 같은 고함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정의 몽둥이가 연화의 등 위로 내리꽂히려는 순간 맑았던 밤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가려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어디선가 땅을 울리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늑대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호랑이의 포효 같기도 한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자 사람들은 몽둥이를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거칠게 불어 횃불들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압박감이 감돌았습니다. 마름은 겁에 질린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이건 저 여자가 부리는 요술이다. 지금 당장. 저것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귀신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어서 끌어내 헛간에 불을 질러라. 마름의 독촉에 정신이 반쯤 나간 한 사내가 횃불을 헛간 지붕으로 던지려 했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다리를 더욱 꽉 껴안았고
다리는 고개를 들어 캄캄한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숨막히는 긴장감이 마당을 팽팽하게 휘감았습니다. 이제 불이 붙기만 하면 헛간과 함께 모녀의 운명도 끝장날 상황이었습니다. 3월 할미는 바닥을 기어가며 마름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고 최 부자는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의 광기와 마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 정점으로 치닫는 순간 어둠 속 산등성이에서 푸른 안광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을 포위하듯 내려오고 있는 수많은 산짐승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분노가 최부자댁 마당을 향해 들이닥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횃불처럼 번쩍이는 수많은 눈빛들이 물결치듯 마당으로 쏟아져 내려왔는데 그것은 사람을 해치러 온 맹수떼가 아니라 산을 지키는 짐승들의 무리였습니다. 호랑이, 곰, 늑대부터 시작하여 노루, 토끼, 오소리 같은 작고 약한 짐승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있었으나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짐승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는 마을 사람들과 연화모녀 사이를 가르고 들어와 단단한 성벽처럼 헛간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서늘할 정도로 고요했으나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사람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와 횃불을 힘없이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짐승들의 무리 한가운데에서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사슴 한 마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는데 그 사슴은 바로 연화가 4년 전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던 그 영물이었습니다. 흰 사슴은 사람들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연화와 다리에게로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깊은 예를 표했습니다. 겁에 질려있던 다리는 사슴을 알아보았는지 방긋 웃으며 사슴의 목을 끌어안았고 사슴은 다리의 볼을 다정하게 비비며 위로했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신성한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연화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마름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색이 되어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으나 덩치 큰 멧돼지 한 마리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멧돼지는 마름을 공격하는 대신 마름이 평소 자신의 거처로 쓰던 행랑차에 마루 밑을 향해 돌진하더니 그곳의 땅을 맹렬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의 억센 발길질에 흙과 나무 판자가 튀어나가고 곧이어 땅속 깊이 묻혀있던 거대한 항아리들이 드러나 깨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쌀과 잡곡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진 곡식들은 곰팡이 하나 없이 윤기가 흐르는 최상품 쌀과 콩들이었으며 그 양은 마을 전체가 보름을 먹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안 곡간이 비었다고 핑계를 대던 마름이 뒤로는 이렇게 많은 식량을 빼돌려 자기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쌀을 한 줌 쥐어보고는 배신감과 분노로 몸을 떨며 마름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가뭄 탓, 하늘 탓을 하며 죄 없는 모녀를 잡으려 들더니 정작 마을을 병들게 한 도둑은 바로 너였구나. 최 부자의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름은 멧돼지와 늑대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그의 추악한 본성을 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름의 새치혀에 놀아나 생사람을 잡을 뻔했다는 죄책감과 마름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꽉 막혀 있던 하늘이 뚫리기라도 한 듯 마른 번개가 치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던 비는 순식간에 시원한 장대비가 되어 메마른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타오르던 횃불을 끄고 사람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며 그동안의 광기와 오해를 씻어내리는 듯했습니다. 빗물은 갈라진 논바닥을 적시고 말라가던 가을을 채우며 마을에 생명수를 공급했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고 일부는 연화와 달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미쳤었습니다.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천벌 받을 짓을 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3월 할미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연화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최 부자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참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최 부자는 관에 연락하여 마름을 넘겼고 그가 빼돌린 곡식은 모두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어 흉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는 마름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며 혀를 찼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찾아오자 최 부자는 연화와 다리를 정중하게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비단 이불과 좋은 옷감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리석음으로 그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소. 이제라도 그 냄새나고 추운 헛간에서 나와 안채의 따뜻한 방에서 편히 지내주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오. 그러나 연화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감사하오나 저는 헛간이 좋습니다. 비록 춥고 낡은 곳이지만 그곳은 제 아이 다리가 처음 세상의 빛을 본 곳이자 짐승들의 보호를 받으며 저희 모녀가 생명을 이어온 보금자리입니다. 안채의 화려함보다는 헛간의 흙냄새와 바람소리가 저희에게는 더 마음 편한 안식처입니다. 부디 저희가 그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연화의 뜻밖의 거절에 최 부자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하고 평온하여 더 이상 권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최 부자는 목수들을 불러 헛간을 튼튼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지붕에는 새 기와를 올리고 벽 틈은 황토로 꼼꼼하게 메워 바람이 들지 않게 했으며 바닥에는 두툼한 장판을 깔고 문풍지를 새로 발라 안방 부럽지 않은 아늑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헛간 앞에는 작은 화단을 만들어 다리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었고 3월 할미는 수시로 드나들며 맛있는 음식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헛간은 더 이상 버려진 창고가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특별한 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혜롭고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다리가 자라는 동안 마을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역병은 얼씬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다툼이 생길 때면 헛간 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연화의 어깨에 있던 화살 자국은 세월과 함께 희미해졌지만 그 흉터에 얽힌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연화도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녀의 헛간에는 여전히 밤마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 없는 캄캄한 밤이 되면 헛간 창문으로 은은한 호박색 불빛이 새어나와 마을 전체를 등대처럼 비추었는데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아무리 고단한 하루를 보냈어도 마음이 편안해져 곤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 때면 헛간 처마 끝에서 맑은 풍경 소리 같은 피리 소리가 들려와 자장가처럼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짐승들도 여전히 헛간 주변을 맴돌며 그곳을 지켰고, 마을 아이들은 헛간을 별이 내려와 잠드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최부자댁 헛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화려한 기와집들은 시간이 지나 퇴락하기도 했지만, 소박한 헛간만은 낡을수록 더욱 그윽한 멋을 풍기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연화와 다화, 다리, 그리고 그들을 지켜준 짐승들의 이야기는 추운 겨울밤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따뜻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주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창가에도 그 헛간의 따스한 빛과 고운 바람 소리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마을의 모든 소란이 잠재워지고 오해와 미움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헛간의 은은한 불빛이 당신의 꿈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다리에 맑은 웃음소리 같은 꿈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